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주택가에서 터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펑 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의 숨진 남편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편의 유족은 이 돈도 이은혜가 따로 챙겨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30대 여성이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여일 동안 혼자 집안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 동안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수백 통 보내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오늘은 제 얼굴을 아주 되게 크게 잡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자, 오늘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지금 상암동은 막 어두컴컴합니다. 잠시 후에 비가 온다는데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부터는 조금 원래 4월 날씨로 돌아간다고 하더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나이 계산할 때 국제 표준인 이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항상 시비가 있는 자리에서 너 몇 살이야 이게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나이 거품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만으로 하면 저는 45. 우리 이수진 기자는 비밀. 백 변호사님은 48. 의외로 네. 젊어요. 확 줄었네요. 네. 확 줄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은 워낙 이제 개인 신상을 밝히신 걸 싫어하셔가지고 패스하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거부. 읽어줘요. 왜 이걸 허락 없이 얘기를 해요? 네. 거부. 저는 거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50살. 거부한다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젊어요. 28 청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더 늙어 보이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나이 젊어지는 좋은 얘기죠, 뭐. 자,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비밀 많은 여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아직 한창 때인 백성훈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이제 막 지천명이 된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꾸벅꾸벅 졸면서 공부하는 우리 고3 아들 머리 식히라고 같이 사건 반장 보고 있습니다 하신 대구 우창희 어머님. 54살에 응급구조사 공부 시작했어요. 머리가 굳어서 힘들어요.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 용기 좀 주세요 하신 이 경남 사천 최은지님. 걱정 마십시오. 합격 보증수표 양지열 변호사님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으시면요 관절도 풀립니다. 아무리 굳어져 있어도. 뭐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굳어서 예. 나이가 있으셔서 공부하기 힘들다 하시는데 예. 저도 약간 나이 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풀립니다. 정말 신기하게.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쌍둥이 키우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려고. 자, 사건 반장 보면서 새벽참 이겨냅니다 하신 슬찬이 엄마 김진아님. 자, 영종도 사시는 다은 다솜이 아버님, 신동숙님, 내마미아님, 고영화님, 조원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살인 전과자의 주차 경고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주차된 차에 붙여진 쪽지인데 앞으로 주차는 다른 곳에 부탁드립니다. 30년 넘게 이곳에 제가 주차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 주차를 했더니 또 다른 쪽지가 붙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저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도 딱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자식도 떠나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죠. 저 안 되면 다 죽는 거죠, 야, 진짜 저는요. 여태껏 이렇게 공손한 협박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이 기자. 이 글을 온라인에 올리신 분이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 살던 농촌에 빈집을 개조를 해서 세컨드하우스처럼 만드셨나 봐요. 근데 이 집을 갈 때마다 마을 회관 이제 공터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메모가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 회관 옆이면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한테만 이쪽
쪽지만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글을 받은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처음에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의 텃세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점점 쪽지의 협박 수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뭐 나 사람 죽여봤다. 또 여기에 주차하면 죽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붙으니까. 근데 마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이 마을에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더 공포심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글에 적었습니다. 예, 이 쪽지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는 어제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아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공손하면서도 뭔가 무서운. 예, 양 변호사님. 네. 근데 공손하면서 무서운 그 목마른 사슴의 물은 사실 겁먹지는 않잖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렇죠. 진짜 예전에 그런 경우들 버스에서 가끔 보긴 했지만 근데 저거는 사실 이게 협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누가 봤었을 때도 무서울까, 공포심이 들까인데 저기 다른 공간들도 꽤 많은데 그러니까요. 공간이 부적절한데 왜 굳이 저기를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받아보신 입장에서 분명히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도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너도 고양이처럼 XX 할까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도 고양이처럼 땡땡땡 하는 건지 당시 상황 먼저 보고 가시죠. 쓰지 않는 바닷가의 빈 양어장입니다. 이 양어장 안에 지금 이 학대범이 포획해서 산채로 이 고양이들이 절대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막혀있는 공간이에요. 굉장히 높은 높이인데요. 바닥에 보시면 분해된 고양이들의 다리, 척추뼈, 포획틀 등이 있고 여기 두 마리 더 있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저희가 영상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참혹하고 너무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방송에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겨우 저렇게 만들었는데 백 변호사님 뭐예요 이거? 지금 자막에 나온 대로 이 고양이를 단순 살해한 게 아니라 가학적으로 사체를 훼손까지 한 사건입니다. 남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해하고 사체 훼손한 모습을 SNS에 게재를 했고 그걸 본 제보자들이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포획틀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이용한 건데요. 저 양어장의 고양이들은 저 높이로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말 그대로 잔혹하게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했던 건데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더니 남성은 지금 신병치료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그런데 제보자들이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인이 사설 탐정에게 잡힌 이후에 경찰서에 다녀온 다음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왔다는 건데 지금 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데요. 네 살이랑 가족도 저 계속 읽기가 좀 힘듭니다. 고양이처럼 뭐 이렇게 할까? 좀 씻고 옷다 벗으면 네 뼈와 살 전부 분리해 줄게. 그래서 제보자는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보복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이자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데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 사고 치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 대한 어떤 그 공격성이 인간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와 관련된 그 사이트가 있어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서로 간에 막 부축해요. 더 고어한 것을 보여달라.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해외 동물 그 학대 영상이라든가 고어물을 즐겨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 사람은 빠져버린 것 같은데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중증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범행 당사자인데 바로 이 컴퓨터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개인 그 보호소하고 이 고양이들 무료 분양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 그 지방에 있는 어떤 남성이 뭐 푸드를 분양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가학성을 인간에게 표출하게 되면 그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보다 더 약한 존재인 이 고양이를 갖다가 이제 자기는 그 뭔가
거기에 메모리 돼가지고 아까 이게 보면은 고양이가 아무리 뛰어올라도 갈 수 없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고양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둠의 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범인의 어머니하고 비슷한 그 나이의 여성 같은데 어떻게 이 20대 이 청년을 이길 수 있느냐.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외출도 지금 혼자서 못하고 수면제로 지금 나를 지새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동물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을 뭔가 누가 이렇게 좌절시키면 그 인간에게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과실 인증샷 자폭 제보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들이 멈춰 있는데요. 불박차 못 참고 4차로로 딱 지나는데 아이고 세상에 차가 막 뒤집어 전복이 됐어요, 지금. 쭉 갔습니다. 지금 한문철 변호사들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야, 이게 뭐 어이구. 자, 다음 영상 또 준비한 영상 보시죠. 자, 불박차 좀 속도가 조금 빨라 보이는데 심지어 앞차와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데 꽝꽝 아이고 여기 지금 빨간 불. 아이고, 자, 양 변호사님, 두 영상 모두 이 불박차들이 저 너무 억울해요 하면서 한문철 변호사한테 이 보낸 영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억울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블랙박스 차량들의 과실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도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뒷차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뒤에 보면 이 비후면 블랙박스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굉장히 가까운 이미 이제 4차로에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차의 과실이 더 높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도 지금 보이고 두 번째 특히 신호등 같은 경우 저런 상황 많이 보잖아요. 황색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저 차량도 앞차만 본 게 아니라 이 신호가 바뀌는 것도 충분히 주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뒷차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뒷차 그러니까 블랙박스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 첫 네. 번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그 4차로가 직진이 안 되는 차로예요, 보면. 그렇죠. 예, 저기 지금 나오네요, 저 표시.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그걸 왜 지금 보냈을까요? 저렇게 저게 뭐예요? 오른쪽으로 지금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끼어들어서 저길로 직진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뒤 차량이 과속해서 뭔가 억울하다는 취지신 건지 예,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걸 제보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요. 뭐 거의 70% 이상 지금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로 보이는데 아마도 너무 지금 본인 스스로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냥 스스로 억울해하시는 게 아닌가 그랬던 이렇게 것 방송을 통해서 예. 내가 더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300만 원의 목숨 걸라고? 자, 이 기자, 인천 층간소음 충균안동 사건 당시 CCTV 영상 공개되면서 2명의 경찰 대응 놓고 정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일부 경찰관들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일부 댓글, 물론 확실히 경찰인지는 아직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앱이 직장인들이 소속을 인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앱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속을 숨기거나 뭐 좀 위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 경찰 비판글이 올라오니까 일부 경찰들이 댓글을 단 건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이 댓글입니다.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한 달에 겨우 300을 받는다. 이 돈 받으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냐? 이렇게 아이고. 이런 내용을 걸었습니다. 이 한 분이 모든 경찰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분은 경찰로서의 사명감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찰 이 블라인드 앱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라는 법은 없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뭐가 됐든 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질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자, 5초 절도범 전격 체포입니다. 자,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를 가위로 5초 만에 탁 뜯어가지고 튀었던 그 남성. 사반 가족인 이 가게 사장님이 직접 저희 제보 주셨는데 잡혔습니다. 예? 사장님과 인터뷰 잠깐 듣고 가시죠. 제가 1시간 전에 연락 받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카드비 때문에 잡고 나니까 수중에 10,000원짜리랑 뭐 동전
밖에 없었다고. 지금 예. 땡짠 한 푼 없는. 네네네. 그 이제 뉴스 이게 뭐 JTBC 사건반장도 그렇고 뭐 YTN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 나오니까 네. 그래서 모텔에서 잡혔는데 그 덕분에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뉴스 제보해 주셔갖고 잡혔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도 연락 한번 드리려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대신. 그러니까 범인도 봤나 보네요. 제 입으로는 차마 좀 염치가 그러니까 없어서 제가 못하겠는데. 범인도 보는 사건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제보를 해주셨고 저희 사건반장에서 그 당시에 곧 범인 잡힌다 이렇게 또 자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진짜 잡혔네요. 네. 그러니까 그 범인이 이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겁을 먹고 돌아다니질 못하고 모텔에 숨어 있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된 건데요. 부산 쪽에서 사건 접수를 했는데 양산에서도 무인 점포를 털었다가 이렇게 경찰에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분께서. 그래서 범인도 양산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피해 회복은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 지금 범인이 범행 동기가 카드빚 때문이라고 하니까 뭐 카드빚 갚고 뭐 하고 남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은 어려운 상황인데 대신에 최대한 무겁게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경찰에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가볍게 처벌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죠. 또 하겠죠. 저게 제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일 텐데 예, 저 예. 사람한테. 그래서 일단은 저 남성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피해 회복이 완벽하게 되진 않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면 중하게 처벌받는 것,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인지할 수 있게 좀 중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 이런 제보 사건반장에 저희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고, 범인 잡힙니다. 제가 차마 하지 못했. 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렇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건반장 정말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데 이 경북 경산의 최민수 선생님 이번 주부터 시작한 새 일일 드라마를 보신다고 리모컨을 집어 드셨어요 지금. 말도 안 나오네. 내려놓으세요. 네? 이 굵기로 말까요? 네네. 왜? 백내장 안과 안 가셨어요? 3kg 정도로. 아유 뭐예. 시력노화 안과 안 가셨어요?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일자리 찾기 이렇게 쉬워집니다. 벼룩시장이 원하는 지역도 관심 업종도 알아서 찾아주니까 세상이 쉽네. 국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다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주택가에서 터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펑 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지금 은희님이라는 은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어머님이 지금 척추 압박골절로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사건반장을 보시겠다고 소파에 누워 계신답니다. 아이고 좀 빨리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어제 이 부산의 한 골목에서 진짜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보면 이 골목길에 주차가 쫙 되어 있고 번쩍하고 섬광이 비칩니다. 그러면서 폭탄이 터지면서 잔해물이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뭐가 터진 거냐면 영상은 설치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장면인 설치하는 것 같고. 장면이고요. 네. 잠시 후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여기서 아이고 네. 세상에. 네, 저렇게 번쩍하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황색 삼각콘이 터졌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무선으로 작동하는 폭탄인데 군사용이나 뭐 공사용 이런 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니 좀 백 변호사님 이게 네. 무슨 조화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저게 뭐 저절로 만들어져서 터졌을 일은 만무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주택가 길에 저 안전고깔 같은 거 이렇게 주차하는 거 좀 예.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저 안에 이 40대 남성이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서 저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예. 저희 이제 부산 동래관 주택가 길입니다. 저기서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남성이 저기 안에 폭발물 만들어 놓고 원격으로 펑 하고 터뜨린 거예요. 아하. 천만 다행히 주변에 지나간 행인이 있었습니다만 뭐 피해를 입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생화학을 전공을 했고 직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인터넷에서 배웠다 합니다. 아, 진짜 이 인터넷 정말 아유, 정말 예. 아, 진짜 아니 저는 뭐 해외 뉴스 같은 데서 무슨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기 같은 걸 만들었다 예. 이런 것들을 본 적은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인터넷 보고 유튜브 같은 걸 참고를 해서 배터리 뭐 이런 거 수신기 이런 거를 주문을 한 다음에 직접 조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장난삼아 제조했다라고 그렇게 경찰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걸 뭐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화학 전공이었다고 하니까 저런 부분이 어떤 정도 기초 지식은 있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무슨 뭐 특별히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 얘기처럼 현재 무직이고 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말이죠, 교수님. 그러니까 정말 단순 실험을 위해서였다면 무슨 공터에서 한다든지 그러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고깔 이거 누가 주차를 하려고 그걸 딱 집어드는 순간 밖에서 보고 있다가 이거 리모컨을 눌렀으면 이거 사람 하나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글쎄요, 이제 이 사람은 뭐 장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 반사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그 반드시 동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제가 뭐 그 추정컨대 이거는 자아 존재감을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 또 뭔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감, 사회에 나도 뭔가 반향을 갖다 일으켰다. 아이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화학 전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해서 전공 관련 직장을 갖다가 또는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가 뭔가 어떤 직업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 또는 좌절했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쪽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한번 터뜨려 보자. 이렇게 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사실 장난치고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난을 한 거네요. 예. 양 변호사님,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폭발성 물건 파열이라는 범죄가 따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면에 나오고 있는 거에서 위험을 발생시킨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저런 걸 만들어서 터뜨렸다는 것 자체로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하가 1년이고요. 만약에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예.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에 연세대 공학관에서 뭐 비슷한 또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뭐 조교가 아마 그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수실에서 그걸 터뜨려 가지고 교수가 한 명이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휴대용 물통 안에 수십 개의 나사못 그리고 이제 기폭 장치를 넣은 폭발물을 갖다 터뜨린 것이고. 나사못이요? 예. 사방으로 터지게. 네, 그게 이제 그 보스톤에서 있었던 그 마라톤 경기대에서 했었던 압력 밥솥 안에다가 맞습니다. 그걸 넣은 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이야. 또 이제 2020년 10월 달에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던 20대 남성이 여성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는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남성이 유튜브 보고 자기는 다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이 폭탄을 미리 터뜨리는 바람에 자기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요. 손가락이 절단돼 버렸는데 경찰에서는 이 살인이 아닌 자폭 목적으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 제조 방법이 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어서의 굉장히 부정적 영향에 의한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이거는 테러범입니다. 테러범. 뭐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의 숨진 남편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편의 유족은 이 돈도 이은혜가 따로 챙겨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짚어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네, 이게 저희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이은혜가 고 윤상엽 씨의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윤 씨가 숨지고 나서 장례식에 회사 동료들이 왔는데
윤 씨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다 이런 얘기를 유족들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퇴직금 정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윤 씨가 회사에서 돈도 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대출까지.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빌린 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없어진 겁니다. 이 퇴직금 정산이랑 이 회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상엽 씨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윤 씨는 그때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면서 원세도 밀리면서 뭐 200만 원이 까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 돈을 이은혜가 따로 챙긴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유족들 그리고 또 고 윤상엽 씨 회사 동료들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퇴직금 정산은 중간 정산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았고 사내 대출이 5천만 원이 있어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냥 많이 써서 그렇다고만 하고 많이 어디다 썼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저한테 돈이 갑자기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빌려주고 그냥 잊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다른 이유로 또 돈을 빌렸고 혼인신고하고 그 이후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고순돼서 야 괜찮아 행복해 뭐 그래 물어봤던 거 같아요. 야, 직장 동료들 그 방금 마지막 얘기 양 변호사님. 야, 너 정말 행복한 거야? 결혼 생활이 왜 그래?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농담으로는 할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야, 뭐 결혼하니까 힘들지 내지는 좋아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괜찮냐라는 얘기를 물을 정도라면 곁에서 그냥 지켜보기에도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고 그러고 났는데도 뭐 운동화 떨어졌는데 신발을 살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3,000원을 빌린다라는 게 직장인이 대한민국에서 3천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은 너무 과하고요. 그러니까 예. 3,000원 빌려달라는 말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주변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막상 그 돈을 아마 받은 걸로 추정되는 이은혜는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사방에서 다 긁은 돈으로 지금 도피 행각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현금 그걸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 초기에 경찰 수사에 좀 경찰이든 뭐 수사에 좀 부실한 정황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남편 윤 씨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일단 이 윤 씨가 살았던 집의 집주인의 진술입니다만 예. 이 이은혜가 어떤 남자하고 와서 이 윤모 씨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본체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이 죽었는데 일주일 안에 와서 갑자기 남편의 컴퓨터 본체만 들고 간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족 측에서는 이를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서가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지금 없어요. 없잖아요. 본체가. 컴퓨터 본체만 없죠. 나머지는 있는데 또 건물 CCTV 등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에 묵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이 사건에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 변사 처리하고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 소위 말해서 이게 범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분명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뭐가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걸까요? 단순 변사 처리가 되는데 뭐가 됐든 그 고인의 부인인데 경찰이 가서 왠지 뭐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또 유족 입장에서 또 막 괜히 상심할 수 있으니까 경찰도 좀 조심스러웠던 모양이지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처음부터 범죄 상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말이 좀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한편은 틀린 건데 남편 이름 부인을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유력한 제1용의 선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있다면 그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험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보다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유족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안 했더라면은 뭐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것을 갖다 그냥 묵살해버렸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윤 씨가 숨진 지 넉 달 만에서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건을 종결했다가 나중에 이제 지인 제보 받고 난 뒤에 다시 수사를 재개를 했는데 그 당시 수사 결과로서는 뭐 이게 사고사로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초동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타이밍상으로 많은 그 의미가 있는 증거들이 멸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구속될 것 같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이게 이은혜가 1차 검찰 조사를 받고 잠적하기 전에 지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잡히면 구속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들켜서 구속될 것 같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내가 구속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도 내가 구속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돈 벌어서 내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하,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게 1차 소환 조사 때 왜 이런 문자를 보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그걸 먹였는데 왜 사망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공범으로 지금 보이는 조윤수랑 주고받았던 부분을 검찰에 석보라고 그걸 들이밀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취지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전에 이제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를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해야겠다, 나는 강압수사를 당한 거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가장 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은혜의 아버지 인터뷰. 사실 물론 뭐 그 아버지 입장에서야 본인의 딸 얘기니까 뭐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아버지가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 분명히 듭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마지막으로 부친 집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해 12월이면 잠적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때인데, 지금 의혹들이 80% 이상 뻥튀기가 된 거다. 우리 딸이 이 동네에서 진짜 효녀라고 소문이 났다. 부모가 둘 다 휠체어 타는데 어디 여행 가도 꼭 엄마 아빠 여행 데리고 가자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은혜가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그 바람에, 물론 저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드네요. 교수님은 저 부친의 저 워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호불호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우호적 또는 적대적으로 대하는가에 대한 그 태도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입장은 뭐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 과연 저런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느냐, 이 효녀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뭐 우리도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서 상당히 괴롭다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효녀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자기들 데리고 외국 여행을 다니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이미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한 남성의 어떤 돈을 갈취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남의 돈을 뺏고 지금 현재 살해했다는 혐의로 자식이 도주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효녀가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 대처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효녀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지금 막 약간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데, 자, 그리고 오늘 경찰이 말이죠. 자, 이은혜에게 이 지금 쏠리고 있는 의혹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석바위 교통사고. 두 번째, 태국 파타야 익사사고. 세 번째가 이 가평 계곡 사건인데, 자, 오늘 경찰이 말이죠, 백 변호사님.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이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혹이 그 전에
이 윤 씨 제외하고 그 전에 남자친구들의 2명의 사망과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석바위 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전 남친이 사망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그 당시에 교통사고 기록을 다 조사를 해봐도 일단 교통사고 발생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등을 거쳐서 이에 대한 지금 소위 말하는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태국 파타야에서 사망했던 남자친구의 부검 보고서 같은 게 우리나라 경찰에게 도착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때도 이 남자친구가 죽고 지금 그 이은혜가 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전 남자친구의 사망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더 해보고 지금 이은혜가 나중에 검거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도 또 뭐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2015년 이은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가 곧바로 얼마 안 가 파혼을 했는데 당시 이은혜와 결혼을 했던 신랑의 지인이 쓴 글이 공개가 됐는데 이은혜는 당시 부모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상견례도 미룬 채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후에 신랑 부모님이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결혼식 때 모인 하객들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이 모두 대행 알바들인 걸로 확인이 되면서 곧바로 파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은혜 부친이 우리 딸 그런 사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 당장 가족 여러분들부터가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가족분 부모님들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마 일체 언론을 아마 접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괴로우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딸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예전에 그 굉장히 좋은 방송에도 같이 나왔을 만큼 어렸을 때 보여줬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닐까요? 부모 자식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 잡혀가지고 저희도 이 뉴스 더 이상은 참 전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남 아산에서 30대 여성이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여일 동안 혼자 집안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사건을 전해드리는 동안에는 계속 좀 찡그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너무 진짜 화나고 답답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살 아이가 발견된 건 나흘 전이었는데요. 발견 당시에 이 아이는 좀 숨진 지 꽤 지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아이만 집에 남겨놓고 20여일 넘게 이제 외출을 했다가 지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요. 지인이 숨진 아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아서 방임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6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엄마라는 사람이 20일 가까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그냥 죽어라, 죽어도 난 모르겠다. 이런 심리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냥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살인입니다. 그냥 살인이고요. 예. 그리고 정상적인 6살 아들을 혼자 둬도 6살 아들이 뭘 하겠습니까? 15일 동안?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서 거동 자체가 불편해서 혼자 이동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혼자 먹기 힘든 아이예요.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음식이 있어도 혼자 먹기 힘든 아이입니다. 거기다가 친모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고요. 돌보는 사람 당연히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아동이 숨진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고 아까 이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가수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은 없고 아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1차 분석을 냈다고 합니다. 아사라는 건 굶어 죽은 거죠. 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교수님,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제 아사가 뭐 죽는 거는 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니까 아사는 정말
가늘고 길게 그냥 쭉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뜨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정말 이 고통이 장기화되면서 숨을 거두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뭐 특히 그것도 자기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자기 배에다 넣고 있던 그 아이를 6살 먹은 아이를 20일 동안 그냥 놔두고 그냥 방치를 한다? 그거는 방금 우리 그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미필적 의한 그 살인이라고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지난달 6월에 별거를 하고 지난해 6월에 별거를 하고 지난달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직인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자기 아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별거하고 이제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한 뭐 10개월 가까이 돼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만 왜 애를 보냐? 남편은 뭐 하냐? 둘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합의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 간에 어른들 사이에 있어서의 문제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죽어간다.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이럴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낳지를 말아야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변명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그거 다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세요. 3달 전에 폭행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이 기자. 네, 이게 알고 보니까 3달 전부터 관리 대상 아동으로 지정이 돼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 엄마가 지인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러면서 남의 집에서 이 아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인이 학대 신고를 했고 그 이후부터 관리 대상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면담도 2차례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이 이제 학대에 대해서 경찰이랑 보호기관이랑 합동 조사를 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숨져서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여성은, 이 엄마는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진짜 좀 정말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도 물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이제 재판부까지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까지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목 자체가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이렇게 죽어갔을 때 훨씬 더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가혹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 쪽을 생각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어떤 사망의 고의 같은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꼭 이렇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오랫동안 학대가 이어지고 이럴 때도 이렇게 정말 심한 한 번의 어떤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상처를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살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가혹한 일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살인죄의 법률을 우리 재판부에서 법원이 이런 거는 결정을 하니까 법원이 앞서서 이 법률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건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정말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초등학생 아들 둘을. 맞습니다. 지난 5일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빌라에서 8살, 9살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던 그 40대 여성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속이 됐고요. 범행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이틀 뒤에 이제 자수하고 긴급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남편이 한 1억 정도 되는 도박빚이 있었다고 하고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본인의 소유물입니까? 예. 아이들은 본인이 없으면 못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를 뭐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사망하면 뭐 합의동사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그거 아니죠. 그건 살해입니다. 그럼요. 자, 지난주에 저 여성이 도대체 무슨 얘기 했었는지 잠깐 듣고 가시죠.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범행 이유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남편 도박 빚이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교수님, 저는 저 여성이 진짜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 것이 동서를 막론하고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해봐서 아는데 부모가 이제 자기 자녀들을 살해할 때는 차마 이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보통 수면제나 이런 약물을 쓴 뒤에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했습니다. 예? 뭐 참 독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남편에 대한 미움, 물론 이제 뭐 도박을 해서 1억 빚을 갖다 진 상태에서 가정 경제가 파탄나고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미움을 저 아이들 둘에다가 그대로 자기가 어떻게 투사를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해서 아주 잘못된 그 판단을 한 것인데, 이런 행동을 한 그 엄마라고 하는 그 사람도 지금 뭐 당연히 이건 처벌받아야 되고 자기가 뭐 죽을 죄를 진 것이지만, 그 뒤편에 있는 이 남편이라는 존재, 이 남편이라는 존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책임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의 자식들이라든가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남편도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 이건 저희가 뭐 예전부터 살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 몇 년 전만 해도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요즘엔 그런 소리 안 합니다만. 자, 근데 이제 이 처벌의 좀 어떤 무게가 좀 달랐었잖아요. 지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존속살인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 5년 이상인데 존속살인은 애초에 법정이 7년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하지만 비속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살인죄밖에 없어요. 이게 뭐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유교적 전통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법령이라고 하는데, 비속살인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되게 자기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법적으로도 분명히 더 가중하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을 맞추자라는 의미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꼭 진짜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마지막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우, 싹둑. 어우. 자, 이게 무슨 싹둑인지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저녁 어스름이 지던 원주시의 주택가. 30대 남성이 한 가정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끝에 몰래 들어간 곳은 얼마 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죽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답변만이 되돌아왔습니다. 급기야 앙심을 품은 남성은 주방으로 달려가 도시가스 배관을 싹둑 자르고 40분이나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스가 새어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기까지 했다는데요. 남성은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아, 진짜 오늘 사건들 다 왜 이러죠, 정말.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네. 네? 정말 이거는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두 남녀는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사귀어 왔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계속 의심하고 뭐 감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결국 헤어지자 이렇게 통보를 한 건데요. 그랬더니 이 남성의 스토킹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 지난해 10월에는 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까지 하게 됩니다. 자, 집에 몰래 들어가서 야, 나 다시 안 만나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네, 피해자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다가 죽을 거야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죽겠다고 문자 보내면 이거 자체가 협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좀 담대하게 받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서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잘랐던 거예요. 그리고 배관에 연결된 중간부를 열었으면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겠죠. 무려 40분 동안 이 가스를 집안에 방출시킨 겁니다. 야, 교수님, 저기서 만약에 정말 진짜 작은 스파크 한번 팍 해도 진짜 온 건물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담배 핀다고 라이터 불 켰었으면 다 날아갔겠죠. 예. 실제로 이제 이 가스 방출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해서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로 집으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40분 동안 가스를 방출했는데 겁을 주는 방법이라고 기껏 생각해낸 게 그것이라고 그러면 진짜 상황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그 상대되는 여성이 이거 싫어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 주택이 4세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 또 카페 손님들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상황에서 만약에 뭔가 사고가 났으면 이 불특정 다수가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 그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될 뻔했는데 남녀 관계에서 싫다라고 하면은 그러냐라고 좀 어렵겠지만 훌훌 털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인생도 그리고 상대의 인생도 전부 다 이상하게 꼬이게 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과연 이자가 정말 그동안은 계속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욱해서 이랬겠느냐?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저 한 번에 갑자기 들어가서 나 죽겠다고 배관 자르는 그런 경우 별로 없죠. 그동안에 뭐 온갖 협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왔는데 불안감 유발하는 글들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문자만 한 840번 정도 보냈다고 그럴 줄 하니까 알았어. 이 남성이 아까 가스 배관 툭 자른 거 그거 왜 잘랐을까요? 관심 유발이에요. 그렇게라도 오라고. 정말 저는 그냥 이런 표현이 방송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찌질하네요. 예. 근데 이게 저 찌질한 행동이 저 그냥 단순히 관심 불러일으키는 정도 넘어서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참. 그러니까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원룸 이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진짜 그 영상이 CCTV를 딱 찍혔는데 정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이런 것처럼 팡 하면서 막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 결국 2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것도 아까 그 사제 폭탄처럼 이거 완전 테러 아닙니까 이거? 테러죠. 테러고 지금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는 거기서 40분 동안 가스가 샜기 때문에 이제 가스불 켤 때마다 상당히 섬찟할 것이다. 예. 이번 기회에 전기 사용하는 조리기구로 바꾸시는 게 좀 더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떠나가지고 저 남성에 있어서의 841회나 문자 보내고 한 이 남성, 이 집착에 대해서 훨씬 더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이자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일단 2가지가 성립이 돼요. 가스 방출이고요. 하나는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인데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저 폭발성 물건 파일이랑 똑같은 경우가 이 가스 방출은 피해자가 단순히 상대 여성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될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겁게 처벌을 하거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어요.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봤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안개가 짙게 낀 2010년 6월의 어느 아침, 한강엔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양화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쳐놓은 그물에 무언가 걸렸고 모터보트로 아침 순찰을 돌던 한강경찰대가 이를 발견한 겁니다. 훼손된 시신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몸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는 15살 김양이었습니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범인은 김양과 2년 동안 알고 지내온 또래 가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흘 동안 김양을 돌아가면서 때렸고 김양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0년을 경찰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담당 형사를 경악하게 했던 잔혹한 10대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한강 10대 시신 유기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게 말이죠. 정말 저희가 방송이라서 이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저는 이때 이 사건 접하고 지금도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자, 일단 기억을 못 하신 뭐 가족 여러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게 사건 발단은 이제 2010년 6월 9일쯤 자정쯤에 이제 가해자 중 한 명인 최양이 피해자 김양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4명도 최양 집으로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김양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험담을 했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거의 사흘 동안 김양을 때렸는데 이때 가해자 중 한 명이 100kg이 넘는 정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군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김양을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양이 숨지자 이들은 고민 끝에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기로 결정을 했고 시신을 담요에 싸서 양화대교 부근에 버렸습니다. 자, 지금 김진우님이 딱 뭐 이메일 딱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주범들 다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다 나왔어요. 계속 이어가죠. 자, 이 피해자 시신 어떻게 발견이 됐죠? 그때 마침 양화대교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물 같은 거 공사에서 잔해 같은 것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공사하는 쪽에서 이 망을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시신이 정말 다행히도 그나마 떠내려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유기하고 나서 5일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게 뭐 신원 발견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미성년자니까 지문조회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경찰에 있어서 신원 확인은 바로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현장 검증하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네. 이거 참 어느 수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시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 묘사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요. 또 목 부위에 흉기라는 상처도 있었는데 이 10대들이 도대체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사체를 훼손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체를 이제 소위 말해 처리하고 저렇게 버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영화에서 본 내용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택시 타고 가서 이제 한강에 유기를 한 건데 택시를 타면 당연히 기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조각상 옮기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조각상.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양절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6일 5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시신 훼손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그걸 힌트를 얻었냐면 일본의 탐정 만화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뭐 유사한 그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그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신과 함께 발견된 몇 가지 이 물건들이 나왔는데 동전 몇 개, 그리고 불로 태운 이쑤시개가 뭐 시신에서 나왔다는 이게 뭐예요, 그게? 네, 이게 이제 당시 경찰은 이들이 이제 간단한 장례 절차를 치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쑤시개를 향으로 사용하고 이 10원짜리 동전 5개를 노잣돈으로 사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무당인 친척한테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이염을 치러준 건데요. 이게 귀신이 자기를 괴롭힐까 봐 이렇게 죄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보세요. 저런 짓을 벌이고도 얘가 혹시 우리들 꿈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무서워서 또 영혼을 달래줬다라고 지금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덩치나 이런 걸 보면 뭐 보통 일반 어른들보다 훨씬 커요. 소위 얘기해서 어떤 정신적인 성숙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덩치는 크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당시 살아오는 그 나이까지 습득한 모든 지식을 갖다가 나쁜 쪽으로 활용한 것인데 충격적인 것이 시신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훼손을 했다. 그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일본 만화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습득을 해서 하는 것인데 친구 살해해놓고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제사까지 지냈다. 뭔가 무섭기는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대응책을 갖다 하는 것인데 참 저 사람들,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뭐 10대라고 뭐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라고, 예. 덩치 보세요, 저거. 덩치 보면 뭐 옆에 있는 형사보다 더 크네요. 예. 자, 양 변호사님, 쟤네들이 10대였어요, 10대.
10대였고요. 가출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학교에 정기적으로 안 가는 그런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른바 가출팸이라고 해서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최모 양의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지냈다고 하는 5명가량이 뭐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그 10대들끼리 인터넷 메시저 같은 걸로 이제 친구를 사이를 맺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그 가해자 중에 또 다른 한 명하고 이 피해자는 같은 교회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내는 걸 또 주변에서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모여서 막 삼삼오오 막 담배 피고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눈살로 찌푸리기도 하고 쟤들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이 정도 사고일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2010년 벌어진 범행인데 당시 뭐 지금은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미니 홈피 많이 했잖아요. 싸이월드. 자, 거기에 뭐 별의별 이 상황 자체를 전혀 이거를 무겁게 받아 막 크크크 뭐 이런 거 막 수두룩했다면서요. 글쎄 뭐 옛날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보면은 뭐 강릉에서 여중생들 뭐 이렇게 폭행할 때 막 피 흘리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나오네요. 전혀 생각을 갖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는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뭐 운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또 특히 이제 미니 홈피에 좀 주목이 되는 게 나 유학 간다. 저기 보시면 나오죠? 예. 저 유학 가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좀 참아달라. 그럼 이 유학이라는 게 뭐죠? 지금 자기는 이제 소년원에 이제 수감되는 그런 사실. 우리가 통상 그 언어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는 걸 갖다가 학교 간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아마 유학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유학을 가기 때문에 당분간 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일반적인 그 성인 범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게시물을 올린 저 시간이 검거가 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 이제부터 정말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 법원이 어떤 판단했습니까, 쟤네들? 사실 법원에서 그 당시 기사로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좀 전에 봤던 저 덩치 컸던 정모군 몸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아유. 그리고 3일 동안 이 피해 아이를 돌아가면서 구타를 한 거고요. 얼마나 세게 심하게 구타를 했으면 이 본인 100kg가 넘는 정모군의 본인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가락이 부러진 게 아니고요. 본인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게 구타를 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근데 나이가 다 그 당시에 15세에 불과했고 한 명만 한 18세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모군이 장기 7년, 단기 5년, 나머지 2명은 장기 4년에 단기 3년, 그리고 사체 유기만 가담했던 이모군 같은 경우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아까 이 주제 시작하기 전에 양원보 앵커가 얘기했죠. 지금 이 당시의 가해자들은 전부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 검색 포털에서 해보시면요. 주범들 신상, 사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예. 특히 이 최모양이라는 애가 주범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신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옆에 와 있어요. 돌아왔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물론 그 죄값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법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예? 지금 사건 반장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 미성년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정모군 같은 경우는 장기 7년, 단기 5년, 최모양 같은 경우 장기 4년, 단기 3년, 그리고 이 이모군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소년범에 있어서 이제 범죄 소년 같은 경우는 이 장단기로 나눠 가지고 단기라고 하는 만약에 최고 장기 7년, 단기 5년이면 별 문제 없으면 5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니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우리가 처벌을 못 하냐라고 하는
현행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제도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품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중형이 내려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그때 당시에도 뭐 가정과 사회 방임이 낳은 비극이라는 그런 얘기 했었죠. 아까도 그렇게 가출팸에서 청소년들이 언젠가는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상황을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 집에는 또 가출해서 일주일이 되도록 실종 신고도 없었던 그런 상황. 뭐 중형 분명히 좀 필요해 보고 너무 형벌이 약했다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도 어디선가 저런 위험에 놓여 있는 아이들,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 통제가 못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좀 제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죠.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시베리안 허스키 욕 대신하는. 예. 네, 화면에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양 눈 사이에 무언가 앉아 있죠. 다름이 아닌 나비입니다. 네, 검은색과 주황색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이 나비. 어쩌다가 이 허스키 얼굴에 앉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털이 푹신푹신한지 이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습니다. 허스키의 이 눈동자가 가운데로 좀 모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네, 이 나비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허스키가 움직이지 않은 채 이렇게 그대로 얼어붙은 모양인데요. 나비가 양눈 사이에 앉은 탓에 뭐가 얼굴에 붙은 건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가 간지러웠던 걸까요? 이게 나비가 허스키의 이마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허스키가 앞발로 나비를 쳐서 날려보냈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번엔 여우인데요. 야생 여우 한 마리가 어느 가정집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여우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는데요. 뭘까요? 네, 자세히 보면 바로 인형입니다. 집주인이 마당에 인형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우가 마당에서 인형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여우도 이렇게 인형을 물어 흔들며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야, 야생 여우인데도 노는 거는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여우 심지어 인형을 던지면서 혼자 노는데요. 인형을 하늘 위로 높이 던지기도 했고요. 네, 인형을 내동댕이도 쳤다가 입으로 물어서 다시 던지기도 합니다. 네, 뭐요? 내동댕이요. 네. 혀가 꼬였어요. 예. 네, 한참 동안 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요. 이제 장난감이 좀 지겨워졌는지 이렇게 풀밭 위에 던져놓고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놀거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또 뭘까요? 불안하죠. 네, 언덕에 한 남성이 보이죠? 네. 뭐야, 저거? 갑자기 고개를 뒤로 돌리더니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알고 보니 차 굴러가요. 네네네. 당시 저 픽업 트럭을 타고 있었는데 어떡해. 저 픽업 트럭이 갑자기 뒤로 밀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남성이 다급히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몸을 피한 겁니다. 저 픽업 트럭 순식간에 저렇게 경사면 아래로 떨어졌고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성 좀 멍하네요. 그러네요. 꽤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 없어요, 저 안에? 근데 저 안에 탔던 사람이 내렸으니까요. 픽업 트럭 안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무도 멍청해요. 없죠. 예. 네, 딱 저 남성 혼자 픽업 트럭 짐칸 위에 타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남성도 가까스로 몸을 피하면서 천만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차 왜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거 좀 걸어놓지? 일단 저 남성 얘기에 따르면 제동 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저렇게 픽업 트럭이 뒤로 밀려갔다고 하는데요. 남성 즉시 트럭에서 뛰어내렸지만 저 트럭은 그대로 미끄러져서 경사로 아래로 떨어졌고 결국 저렇게 뒤집히고 만 겁니다. 결국 견인차가 와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고차를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사고 이후 남성은 픽업 트럭을 곧바로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팔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뭘까요? 네,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지 타임스퀘어입니다. 네. 무슨 일인지 어디론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죠. 그냥 달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정도면 무언가 쫓기는 것처럼 일제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대피하고 있는 것 같죠.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it is? What is it?
I don't know. I heard something. 네. 뭐예요? 목격자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소리 다름 아닌 폭발 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관광객이 몰리는 43번가와 7, 8번 에비뉴 사이 구역의 맨홀 3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영상을 촬영한 브래드 볼 씨는 아주 가까이서 들리진 않았지만 엄청난 폭발이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 이 9.11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천만다행히 또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요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았죠.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전이나 재산 피해도 없었다고 하고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1개의 맨홀에서만 폭발이 있었고요. 다른 2개의 맨홀에서는 연기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화재가 맨홀에서 발생한 거예요? 네, 저 맨홀 화재는요. 지하 공간에 쌓인 가스가 누전 등으로 점화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뉴욕시의 한 전력 공급 업체가 지하 케이블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 곧바로 화재를 진압했고요. 현장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해서 환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정말 다행이긴 한데 어제 휴일 저녁을 즐기던 관광객과 시민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자, 5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남성이 경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약간 어르신 같은데요? 네, 이게 윙 워킹이라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날고 있는 비행기 날개 위에 맨몸으로 올라서는 아찔한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이 경비행기가 높이 날고 있는데도 이 남성이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서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윙 워킹을 선보이고 있는 이 남성이 95살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네, 이게 전혀 무섭지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강해서 추웠다고 말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라이더와 열기구 타는 걸 즐겼기 때문에 이 하늘을 나는 모험에는 아주 익숙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실조증 환자들을 위해서 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윙 워킹 묘기에 도전하게 됐지만 이날 이 종전 기록을 깨고 세계 최고령 윙 워커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또 전해드려야 되죠. 아, 이거 참 사건 반장 앞으로요. 이 정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이 사반 가족 김연희님인데, 자, 사진부터 보여주시죠. 아, 저희도 다룬 적이 있는 그 화재의 빵, 정말 구하기 어렵다는 그 빵 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예. 연락처를 남겨주시지 않아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감사함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거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의 좀 선물을 좀 보답해드리고 싶으니까 저희 사반 메일로 꼭 좀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정말 참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런 선물 너무 많이 보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방금 한 말 농담이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